지난 18일 영국왕 찰스 3세가 영연방회원국 중 하나인 호주를 방문했습니다. 호주는 찰스 3세가 즉위한 지 2년 만에 처음으로 찾은 영연방 국가입니다. 그리고 2011년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이후 13년 만에 이뤄진 국가 원수의 방문이기도 하죠. 그런데요, 수많은 환영 인파가 몰렸던 엘리자베스 2세 때와는 분위기가 조금 달랐다고 하죠. 찰스 3세가 참석하는 행사장 곳곳에서는 영국 왕실을 규탄하는 시위가 일어났고요. 호주 6개 주의 지도자 전원이 환영식 초대를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군주제 폐지를 주장한 단체인 호주공화국 운동은 이번에야말로 군주제 폐지를 논하기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사실 영국 왕실의 그늘을 벗어나고자 하는 움직임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22년 여왕 서거를 계기로 호주를 비롯한 영연방 곳곳에서 공화제 전환의 바람이 불었고 영국에서도 관련 시위가 확산되기도 했죠. 일각에서는 스코틀랜드가 분리 독립을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의식해서인지 찰스 3세는 즉위하자마자 영연방 이탈을 막기 위해서 애썼는데요. 이번 방문 역시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물론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영연방을 탈퇴하거나 공화제 전환을 시도한 국가는 아직 없습니다. 그렇다면 영연방은 무엇이고 영국은 왜 영연방을 붙잡으려 애쓰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승원이고요. 오늘은 커먼웰스, 영국 연방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 보겠습니다. 영연방은 영국과 그 식민지였던 국가들로 이뤄진 국가연합입니다. 총 56개국이 가입해 있고 전체 인구만 하더라도 27억 명, 그러니까 세계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고요. 영토만 해도 세계 4분의 1을 점하고 있습니다. 가장 인구가 많은 인도는 물론이고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영토가 큰 캐나다, 그리고 호주와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이 포함되어 있죠. 하지만 어째서인지 국제 무대에서 그 존재감이 크지는 않습니다. 흔히 국가연합이라고 하면 떠올리는 유럽 연합이나 아세안 등의 준국가 연합들과는 다르게 회원국들에게 주어지는 법적 의무나 구속력 또한 없죠. 다만 민주주의와 인권, 안보, 법치, 지속가능한 개발 등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슨한 연합체로 설명되기도 합니다. 과거에 존재했던 관계의 성격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태는 유지되고 있다고 할까요? 쉽게 말하면 일부 연구자들이 설명하듯이 제국에서 연방으로 바뀌었다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영연방의 시초는 19세기 말 시작된 식민지 회의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세기에서 20세기 영국인들의 해외 이주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캐나다, 호주 등 몇몇 식민지에는 백인 자치령이 형성됐는데요. 영국은 이들과의 협력, 그러니까 식민지 회의를 통해서 제국의 위세를 더 강화하려고 했죠. 1907년에는 제국회의로 아예 명칭을 바꾸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치령들은 식민지 지위를 탈피하고 싶어 했고 이 움직임은 1926년 벨푸어 선언으로 이어지는데요. 모든 자치령은 영국과 종속적 관계에서 벗어나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선언을 토대로 제정된 1931년 웨스트민스터 법은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자치령들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발판이 됐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영연방, 그러니까 제국회의는 철저히 백인 자치령 위주로 꾸려져 있었습니다. 적어도 2차 대전 시기까지는 그랬죠. 그리고 영국 왕에 대한 충성은 영연방 회원국이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조건 역시 1949년을 기점으로 사라지게 되는데요. 그 시작은 인도였습니다. 인도는 1947년 독립 후에도 영연방에 남기로 했는데요. 다만 연방에 남되 왕을 모시고 싶지는 않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것은 왕에 대한 충성 의무라는 회원국의 조건과 부딪히게 되는 거였죠. 당시 영국은 마뜩치 않았지만 연방을 붙들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무렵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과 소련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해지던 때였는데요. 영국으로서는 국제 무대에서 기존의 영향력을 유지할 수단이 필요했고요. 영연방은 그중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연방 국가들은 논의 끝에 인도를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1949년 런던 선언을 통해서 영연방의 수장지기를 따로 분리하고 조직의 이름도 Commonwealth of Nations로 변경하죠. 다시 말해 영국왕을 국가 원수로 인정하는 영연방과 그렇지 않은 국제기구로서의 영연방이 분리된 겁니다. 그렇게 인도는 영연방의 첫 공화주의 국가가 됩니다. 당시에는 예외적인 경우였지만 인도 이후 영국 왕에 대한 충성 조항은 유명무실해지다가 결국 폐지되고 맙니다. 한편 1957년 아프리카 국가로서는 최초로 가나가, 그리고 1960
1960년 소국으로선 최초로 키프로스가 가입하면서 영연방의 범위는 점점 더 넓어지게 되죠. 하지만 영국의 바람과는 달리 영국의 패권은 계속 약해져만 갔습니다. 특히 영국은 1950년대 말 수에즈 사태발 위기 속에 경제적 돌파구를 찾아야 했는데요. 이 무렵 출범한 유럽 경제 공동체와 영연방 사이에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했고 대세가 점점 전자로 기울어가면서 영연방국과의 교류에 소극적이 됩니다. 결정적으로 1965년 영연방 사무국을 설치하면서 영국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는데요. 사무국 설치는 연방 내 국가들의 관계가 수평적이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동안은 영국을 중심으로 운영됐다면 이제는 사무총장을 따로 선출하게 되면서 다양한 국가들이 주도권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죠. 또 영국과 식민지, 이 양자 사이에서만 논의됐던 사안들이 이제는 연방 회원국 모두가 함께 논의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짐바브웨 독립 문제는 연방 회의의 주요 안건으로 빠지지 않고 등장했었죠. 영국은 이런 흐름을 받아들였습니다. 1972년 영국 외무부는 보고서를 통해서 영연방의 다자간 개념을 합리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기도 했었죠. 아울러 1971년 싱가포르 선언, 1991년 하라레 선언 등을 통해서 연방이 다인종, 독립된 국가들의 자발적 연합체임을 명시하면서 현재의 영연방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연방 회원국 중 14개국은 여전히 영국 왕을 국가 원수로 두고 있는 영연방 왕국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식민시대가 끝난 지금까지도 기존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걸까요? 일단 호주를 예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영국 왕실이 헌법과 사회 시스템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군주제를 폐지하게 되면 헌법부터 시작해서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한데요. 그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사회적 비용이 부담되는 겁니다. 특히 올해 호주는 2020년 이래 가장 저조한 연간 성장세를 보이는 등 경제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은 실정이죠. 민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 공화정 전환은 국민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화정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원인 중 하나입니다. 공화정을 수립한 나라들이 특별히 더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정적으로 호주 국민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장나지 않았다면 고치지 말라. 한마디로 별 문제가 없는데 굳이 바꿀 필요가 있냐는 겁니다. 실제로 영국 왕은 상징적으로만 존재할 뿐 각 나라의 정치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딱 한 번 영향을 준 사건이 있었죠. 1975년 존 컷 총독이 일방적으로 총리를 사임시킨 뒤 상대당의 당수를 총리로 임명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은 주권 침해로 간주돼서 거센 저항을 받았고요. 사람들은 그 배후에 당시 군주였던 엘리자베스 2세가 있을 것이라고 의심했죠. 물론 2020년 호주 정부의 기밀문서가 공개되면서 영국 왕실의 뜻이 아닌 당시 총독의 독단적인 결정임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총독이 영국 왕의 대리인이란 점에서 외부 세력에 의해서 자국의 정치가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불어넣었죠. 때문에 호주는 공화정에 대한 논의가 가장 치열한 나라이기도 한데요. 실제 1999년 군주제 폐지를 두고 국민 투표까지 실시했지만 55%에 이르는 반대에 부딪히면서 공화정으로 전환되지는 못했습니다.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공화정이 화두에 올랐지만 실제 투표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호주 여론조사 기관인 로이모건에 따르면 오히려 2010년부터는 줄곧 군주제의 지지율이 더 높았다고 하죠. 호주 공화국 운동의 한 인사는 이런 여론을 두고 국민들은 엘리자베스 여왕에 대한 애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왕이 국민들이 원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충실히 보여줬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여왕이 서거했을 때 영연방 이탈이 시작될 것이란 분석이 쏟아졌는데요.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는 그 반대였습니다. 60%에 이르는 호주 국민들이 현행 체제를 지지한다고 응답한 겁니다. 군주제에 익숙한 노년층으로 갈수록 찬성 비율은 더 높아졌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주된 이유는 굳이 바꿔야 하는가 였습니다. 그렇다면 영국은 그리고 과거 식민지들은 영연방을 통해서 어떤 실익을 얻고자 하는 걸까요? 우선 연방이 가진 장점은 이렇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영연방은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해 그 자체로 거대 규모의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영토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회원국들은 각 대륙의 고루 분포에 있어서 다양한 자원을 확보하고 있죠. 호주와 캐나다, 뉴질랜드는 밀과 육류를, 태평양과 카리브해의 섬나라들은 어류 자원을, 아프리카의 나라들은 미개발 석유 자원을 가지고 있고 말레이시아의 경우는 주요 식용유 수출국입니다.
연방사무국은 올해 발간한 무역보고서를 통해서 연방이 식량 안보에 필수적인 식료품 수출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죠. 아울러 비회원국에 비해서 회원국 간 식품 무역이 22%가량 더 많기 때문에 서로가 그 필요를 충당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다가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도 상당한 장점입니다. 동일한 언어로 유사한 법률과 교육 시스템을 활용하기 때문에 비회원국과의 무역에 비해서 20%가량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하죠. 2021년 연방국가의 총 GDP는 13.1조 달러에 이르렀고 신흥국들의 성장에 힘입어 2027년경에는 19.5조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큰 규모의 시장을 확보할 수 있으면서도 비교적 가입이 쉽다 보니 국력이 약한 나라들에게는 국제무역에 접근할 수 있는 일종의 지름길로 여겨집니다. 소국으로서는 국제정치 측면에서도 이점이 있습니다. 2년마다 열리는 영연방 정상회의를 통해서 각국의 의제를 공유할 수 있고 4년에 한 번 열리는 체육대회인 커먼웰스 게임 역시 정치적 표현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죠. 더불어 선거 감시단을 꾸려서 회원국들의 민주주의 안착을 돕고 있습니다. 이렇듯 영국의 국제적 지위에 기댈 수 있다는 점은 약소국으로서는 큰 이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밖에도 기술협력기금을 통해서 개발도상국을 금전적,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장학 프로그램 등 교육 혜택도 제공됩니다. 더해서 연방 시민이라면 영국 내 선거권이 인정되기도 하죠. 이런 점을 노리고 영국과 관련 없는 나라들이 가입하기도 했는데요. 최근에도 프랑스 식민지였던 가본과 토고가 연방에 새로 합류했습니다. 두 국가가 가입한 2022년은 아프리카와 프랑스 사이 갈등이 심화된 때이기도 하죠. 전문가들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프랑스 일방의 교역 채널에서 벗어나서 다른 활로로서 연방을 채택했다고 분석합니다. 가본과 토고 이전에도 르완다, 모잠비크 등 다른 나라 식민지였던 국가들이 영연방에 가입한 적이 있었죠. 다만 약소국의 비율이 높다 보니 재정의 70% 이상을 영국과 호주, 캐나다와 같은 선진국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연방 내 발언권도 크다는 뜻이겠죠. 그렇더라도 이렇게까지 연방을 유지하려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사실 영국은 유럽연합의 대체 시장으로 연방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브렉시트 당시 보수당 측은 인구 규모와 성장세에 있어서 EU보다는 연방과의 교류를 강화하는 것이 자국에 더 이득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연방의 27억 인구 가운데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청년 인구가 15억 명에 달해서 젊은 시장이라는 점도 이유 중 하나입니다. 당시 보리스 총리는 2022년 텔레그래프를 통해서 영연방에 포함되는 것은 경제적으로 득이 된다는 글을 기고하면서 회원국 붙잡기에 나선 바 있죠. 영국 하원 의원인 제임스 더드리지는 영연방은 UN 회원국의 4분의 1을 대표하기 때문에 우리가 협력한다면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회원국의 절반 이상이 소국으로 절대적인 경제 규모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이죠. 특히 유럽연합에 견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런던 대학교 영연방연구소의 필립 머피 교수는 보수당의 기대에 대해서 강력한 환상에 불과하다고 일갈하고 있습니다. 제국주의에서 시작된 영연방, 현대에 와서는 정치와 경제, 문화 교류의 장으로 거듭났는데요. 이들은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서 혹은 다른 대안을 찾지 못해서 연방을 유지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과연 영연방은 앞으로 협력을 더 강화하고 영향력 있는 국제기구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월드 클로즈업 이승원이었습니다.